과학자들은 왜 창조주가 우주를 낭비하였다고 주장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칼 세이건에 의하면 창조주는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138억 년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걷기의 역사, 즉 직립보행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주와 지구와 인간 탄생의 역사가 궁금해져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와 지구와 인간 탄생의 역사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꽤 복잡하고 내용이 딱딱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우리의 수고를 덜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좀 길지만 들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주과학책인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입니다. 그는 우주의 역사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현재 알려진 138억 년의 우주 나이를 1년으로 환산하여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우주 달력을 만들어 대중화시켰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주 달력에서 1초는 실제 시간으로 438년, 1시간은 158만 년, 하루는 3780만 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주와 인간의 중요한 사건을 우주 달력으로 환산하면 우주의 빅뱅은 1월 1일 자정에 일어난 것으로 상정을 합니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형성은 9월 2일에 있었고 인간은 우주 달력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등장한다. 마지막 날 늦은 밤인 22시 34분에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했고 23시 52분에는 동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했다. 23시 59분 32초에 인간의 농경이 시작됐고 인간의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은 우주 달력의 마지막 날 마지막 1초가 남은 23시 59분 59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주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정말이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만 년 전에 인간을 등장시키기 위해 138억 년에 걸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직경 930억 광년이나 되는 넓은 공간에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 직경으로는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무려 950억 년이나 걸리는 어마무시하게 넓은 공간입니다. 이 설명으로는 우주 공간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허블 우주의 재발견 100주년을 맞아 작성된 논문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1조 개 이상 은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1000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수한 별이 우주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면 1조 곱하기 1000억 개가 됩니다. 즉, 언카운터블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는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1980년 5월 그의 명작 코스모스에서 그의 부인 앤 드류원에게 감동적인 헌사를 남겼습니다. 950억 광년의 지름, 138억 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다른 곳도 아닌 같은 행성인 지구에 다른 시대도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아내 앤 드류원에게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이 속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대를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의 모래알보다 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수많은 행성 가운데 몇 개인가는 우리들 인간들보다 더 진보한 지능과 문명을 가진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면 창조주가 엄청난 공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토로벨의 저서 기적인가 우연인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언론에서 천문학의 표현으로 지구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떠들어댈 때가 있는 것에 대해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들려면 300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해 보면 생명체가 살 만한 고등 행성이 존재할 확률은 자그마치 100의 282 제곱승분의 1쯤 된다고 한다. 이런 확률을 지칭하는 과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우주와 지구라는 기적과 기막힌 정확성은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다른 책 우주 하나님 지은 모든 세계에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우주에는 왜 생명이 존재할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주가 생명에 적합하게 미세 조정되었다고 말한다.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은 특정한 근본적 우주 상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상수들이 조금만 달라졌어도 인간 존재의 출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의 특정한 근본적 상수들의 값이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마저 없었다면 이 우주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최근 영국 작가 서맨사 하비가 쓴 궤도를 읽었습니다. 궤도는 시속 17,500마일로 이동하는 우주정거장에서 6명의 우주 비행사가 바라본 지구를 묘사한 책으로 2024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들 우주 비행사는 24시간 동안 지구를 공전하며 일출 16번과 일몰 16번을 마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45분마다 지구의 하루를 경험합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는 우주라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고 푸른 점이지만 이 작은 점을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지구가 천국일지도 모른다고, 이곳에서 보는 지구는 천국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빛깔이 흘러넘치는 곳, 희망찬 빛깔이 터져 나오는 곳. 지구에 있을 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행성이 아닌 다른 곳에 천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지구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 이미 죽어서 사후 세계로 온 게 아닐까. 죽어서 가는 곳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힘든 세상이라면 저 멀리 아름답고도 외로이 빛을 발하는 유리구슬 구체야말로 그런 곳이 아닌가. 지구의 아름다움은 메아리친다. 그 아름다움은 메아리이고 울려 퍼지고 노래하는 빛이다. 지구는 주변부도 중심도 아니다. 전부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러나 보통은 아닌 듯 보인다. 돌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서는 어슴푸레한 빛이자 에테르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풍경들이 얼마나 그리운 풍경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끔 찬바람과 거센 빗방울, 가을 낙엽, 빨개진 손가락, 진흙이 묻은 두 다리, 호기심 많은 강아지, 화들짝 놀란 토끼, 폴짝 뛰어오르는 사슴, 움푹 파인 길의 고인 웅덩이와 그걸 밟아 젖어버린 발, 야트막한 언덕, 곁에서 함께 뛰는 사람, 햇빛 한 줄기가 그리워진다. 또한 제1강에서 제가 사물이 인간에게 발견되기를, 인간이 사물에 다가오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우주 비행사들은 한술 더 떠서 태양계의 달과 행성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도 우리 인간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50년이 넘도록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곳, 우리의 달은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리운 마음에 지구를 향해 밝은 면을 내보이고 있는 걸까? 우리의 달 그리고 다른 모든 달과 행성과 태양계와 은하계도 알려지기를 갈망하고 있을까? 제가 제2강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엑스스페이스 CEO인 일론 머스크의 화성 개척은 우주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 기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 것이지요. 하지만 왜 빅뱅이 하필 카오스로 진행되지 않고 코스모스로 진행됐는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주는 인간이 등장하도록 그토록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빅뱅이 일어났고 수억 년 동안 우주가 진화되어 온 결과라는 진화론과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류의 진화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유럽 중심의 문화적이고 국수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 기원의 여러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미나는 사실은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초기 인류가 자기 나라에서 발생되는 영예를 몹시 원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영국인들은 초기 인류가 자국인이 아니라면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일 수 없다고까지 장담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기원이 검은 피부색을 가진 지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이 사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만한 생각인 것이지요. 그동안 많은 이론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계속적인 새로운 인류 화석의 발굴과 과학적인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이론들이 더 과학적인 진실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을 정리해보고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크레이그 스탠포드 교수의 직립보행과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 배철현 교수의 인간의 위대한 여정도 참고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를 통해 최근까지 밝혀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도 찾아보았습니다. 인류 기원의 중요한 시기와 장소들이 주장하는 전문가마다 틀리긴 하지만 인류의 기원은 대략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기원설,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로 이주한 첫 인류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약 40만 년 전에 거의 멸종하고 소수만 살아남아 자기 나름대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만 년 전에 다시 동아프리카에서 진화한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7만 년 전에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소수의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을 대체하고 새로운 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현생 인류의 조상은 하나같이 7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호모 사피엔스의 순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지역 기원설. 이미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에렉투스가 유럽과 아시아 등 각 대륙으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진화 과정을 거쳐 현생 인류로 유지돼 왔다는 이론입니다. 최근 다지역 기원설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모 에렉투스가 각 지역에서 멸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고고학 증거로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각 지역에서 진화한 네안데르탈인 등의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들은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호모 사피엔스와 약 5천 년 이상 공존하면서 서로 교배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학자들은 아직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왜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했는지 자세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가 굳이 안정적인 정착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배경에 기후변화가 있다고 가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동을 가속화한 결정적인 이유로는 빙하기의 시작과 불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최고의 영장류가 되기까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다는데요. 자신의 향기를 지우고 헌신한 할머니들과 불면의 밤을 지낸 할아버지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지금처럼 우뚝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가설과 할아버지 가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머니 가설입니다. 중년 여성의 폐경은 과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생명체는 번식을 생존 이후에 최우선에 둡니다. 때문에 모든 동물은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 여성은 생명이 다하기 훨씬 이전에 자손 생산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몇몇 연구자들은 할머니 가설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찍 폐경기가 오는 이유를 육아 혹은 손주들의 양육에서 찾는 게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찍 폐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동물은 짝짓기 할 때가 되면 수컷이 집단을 떠납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딸이 떠나고 대신 며느리가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아기를 낳으면 음식이나 보살필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로서는 유전자가 다른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시어머니는 유전자를 나눈 아들이 며느리를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폐경으로 양보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 가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초기 인류가 맹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한 행동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노년기의 불면증이 병이 아니라 고귀한 희생의 흔적이라는 말이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새벽잠이 없어진 건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 찰리 넌 교수 연구진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사는 원시 부족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달라 최소한 한 사람은 깨어 불침번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연구진은 문명과 동떨어져 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드 자족 남녀 33명에게 동작 감지 센서를 팔목에 차게 하고 20일간 관찰했습니다. 나이는 2060세로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낮에 사냥과 채집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오두막이나 난로가에 모여 같이 잠을 잤습니다. 예상대로 하드 자족 역시 5060대가 2030대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중에 잠에서 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달라지면서 하드 자족은 수면 시간 중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은 늘 깨어 있거나 선잠을 자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늘 누군가가 불침번을 선다는 말이지요. 부족원 모두가 동시에 잠이 든 시간은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수면 시간 220시간 중 단 18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초기 인류에게 야행성 맹수가 가장 큰 위협이었을 것이라며 결국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생긴 진화의 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주와 인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걷기의 결국, 순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왜 한국 사람들은 산티아고 순례에 열광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학개론 걷기를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걷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개설한 채널입니다. 많은 걷기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려는 채널입니다. 걷기학개론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